그 2020년 그 작년 세계 그 반도체 매출액 자료를 보니까 미국 업체가 47%, 47%네요. 47%를 차지하고 있던데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막강한 좀 파워가 있네요. 보니까. 미국은 이제 반도체 종주국이죠. 예, 반도체를 처음 만든 것도 이제 미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반도체 패권을 계속 유지해왔고 한때 아까 이제 80년대에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그때 완전히 일본 업체들을 밟아 누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저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 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뭐 40에서 50% 정도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이해할 만한 수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메모리 쪽은 별로 안 하고 돈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 위주로 좀 하는 것 같고 파운드리는 별로 안 하는데 미국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야 우리 메모리 다시 한번 해보자 또는 뭐 시스템 쪽 파운드리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올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혹시나 없는가요?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D램을 제일 처음 만든 회사는 인텔입니다. 인텔이죠. 인텔이 근데 일본한테 전부 다 시장을 뺏겼다가 이제 메모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다시 메모리를 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었죠. 그래서 인텔이 낸드 쪽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 이런 뉴 메모리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업체들이 너무 많이 지금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고 인텔이 옛날에 인텔이 아니거든요.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인텔은 외계인급 기술이다.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잘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인텔이. 그래서 뭐 외주를 주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이고 이 낸드해서 이제 삼성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인텔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하이닉스한테 낸드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인텔이 키워놓은 낸드를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서 그게 지금에 와서 다시 그 메모리 분야에서 이걸 또 따라잡기가 좀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도 별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은 옛날에는 외계인급 기술이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만이나 한국이 좀 더 거기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더 많고요. 그 습성도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제가 실제로 이제 들은 바로는 이제 미국의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인텔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까지는 간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게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쪽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다 같이 해당돼서 나온 얘기인가요? 같이 되는 걸로 봐야죠. 사실은 올해 시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2020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된 게 맞고 이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시긴 하는데 그 슈퍼 사이클의 정의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초호황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요. 뭐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저는 호황은 호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2번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가 과연 될 거냐 그거는 아직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20년도가 사실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반도체는 플러스 성장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2020년도에 조금 역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세계 경제가 그 플러스로 이제 전환하면서 팍 올라갔으면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걸 붙여도 될 만했을 수 있는데 이미 오른 상태에서 좀 출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PC 시장이 좀 유례 없이 강하겁니다. 지금 노트북이 수요가 너무 강한데 재택 근무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과연 이게 연말 내내 계속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남아 있어서 저도 뭐 반도체가 당연히 상승 사이클로 보고 있고 내년도 되면 더 좋아질 거는 보고 있지만 과연 이제 올해
슈퍼사이클 요걸 붙여야 될지는 조금 이제 아직은 조금 저는 와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과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 2번 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당시 그 슈퍼사이클하고 뭐 지금은 이제 슈퍼사이클인지 아닌지 약간 뭐 혼란스러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주 강한 수요가 있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슈퍼사이클은 이제 1995년부터 이제 96년. 네. 그때 삼성전자가 그 D램에서 1위에 올라간 직후에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완전히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데 예.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PC 붐이었죠. 아. 전 세계적으로 PC라는 그때 막 보급됐죠, 이제. 예. 그렇죠. 이제 정말 그 가정에 컴퓨터가 데스크탑 다 이제 예, 들어가죠. 그렇게 막 이제 들어가는 시기였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정도 수요였고요. 네.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뉴스 보도를 보면은 그 좀도둑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뭐냐면 학교 전산실이나 회사 사무실에 네. 좀도둑들이 들어와서 PC를 뜯어서 D램을 훔쳐가는. 예. 아. 왜냐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누가 그러네요, D램을 진짜. 훔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의 아주 강한 수요가 있었다 아.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D램 시장이 그때 95년도를 넘어선 게 언제냐면은 2017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20년이 걸린 거죠. 22년 정도가 걸려서 그걸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서버 붐이었는데 예. 2017년 그 슈퍼사이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컴퓨터 업계에 아주 큰 거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아. 네. 알파고가 나왔고요. AI. 그때 이세돌하고 대국했던 게 그 즈니였어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예. 2016년 3월이었고 그때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 컴퓨터 전문가들이 당연히 이세돌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둑의 경우의 수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361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우주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다. 바둑은 예술의 영역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겼단 말이죠. 4대 1로 이겼죠. 네, 뭐 딥러닝, 뭐 네. 머신러닝 이런 이제 기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기게 된 것이고요. 그때 그 알파고에 들어갔던 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엔비디아 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신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예. 그때 사실은 저희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거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엔비디아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을 제끼는 뭐 이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예. 큰 변화가 발생을 한 거죠. 아. 그리고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술에 의해서 결국은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서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게 2017년, 18년이 되면서 예. 이전에 없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요가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 예상했던 데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슈퍼사이클이 한번 오게 됐고요. 참고로 그때 이제 95년, 96년 그리고 2017년, 2018년도에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은 한 70%의 네. 마진율을 기록을 했었으니까요. 과연 영업 이제 이익률이 70%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야,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래서 그 과연 이제 올해 예. 하고 내년도에 그 정도 마진율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예. 다만 예. 이제 올해는 또 다른 이제 붐이 분명 있죠. 언택트에 의한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지금 말씀드린 원래 PC는 사실 좀 수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4분기 네. 하고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대비 성장률이 한 25에서 30%까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올해 강한 상승 사이클이 네.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랑 과거랑 이제 좀 다른 것들은 과거에는 이제 아주 그 급하게 이제 올랐던 것이고요.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정도 급한 기울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가 볼 때 언택트라는 거는 또 다른 큰 우리 생활의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버블이 꺼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완만한 성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급격한 성장세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뭐 언택트 하고 있지만 예. 그 언택트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의 핵심은
반도체인 거는 예. 누구나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율주행차가 막 늘어나고 그 자율주행차라는 게 사실 반도체로 거의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쪽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슈퍼 사이클이 좀 상당 기간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PC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PC 시장이 대략 시장 규모가 이제 소비자 시장 말고 이제 그 팩토리 레버뉴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예. 한 2천억 달러 시장 규모입니다. 2천억 달러. 거기에 반도체가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다음에 서버가 왔지만 서버, 사실은 네. 그 중간에 이제 스마트폰이 네. 있었잖아요. 네.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더 커진 거죠.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 더 커지니까 예.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성장하게 된 건데 자동차 시장 규모는 얼마일까요? 자동차 시장 규모는 2조 달러로 와.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4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PC의 10배. 네.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모빌리티의 변화. 이게 요즘엔 자동차란 말도 잘 안 씁니다. 모빌리티. 네. 운송수단이라 보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 그런 그 단순한 운송 수단에서 그 이모빌리티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움직이는 컴퓨터, 네.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밖에 달린 PC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 거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성장성 훨씬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동차용 반도체를 많이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자동차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삼성이 잘하는 뭐 D램이나 네. 뭐 그런 프로세서, 뭐 AP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주로 이 전력용 반도체 네. 또는 좀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올드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MCU 예. 또는 이 아날로그 칩 예. 또는 디스크릿이라고 하는 게 트랜지스터나 뭐 정류 소자,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가 되고 그다음에 거의 자율주행차가 되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화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런 이 디지털 반도체가 네. 굉장히 많이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겠군요. 그렇겠죠. 그럼 하여간 지금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은 삼성이 TSMC를 능가하려면은 요 자동차용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좀 많이 투자를 많이 이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어떨까요? 시장에서 그걸 많이 바라고 있죠. 예, 최근에 사실은 LG전자가 주가가 뭐 아주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 그게 이제 전기 뭐 마근- 테슬라랑 마근하고 뭐 한다 뭐 이제 이런 전장 얘기.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성장성을 그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모빌리티의 변화, 네. 거기에 맞춘 그런 전략 변화 네.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관련 업체들 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제 저희도 이제 문의가 많이 이제 오는데 지금이라도 뭐 초기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문의가 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런 자리에서 뭐 딱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뭐 애널리스트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오히려 덜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덜 무슨- 올랐어요? 네, 덜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예. 자 2000년도에 예. 2000년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이 예. 30조 달러 정도 됐어요. 네. 30조. 예. 달러.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규모는 한 1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10조 달러. 그러면 한 4배가 좀 덜 된 거죠. 예, 한 그렇죠. 3배 이상. 3.7배, 뭐 네. 3.8배 이 정도 20년 만에 성장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2000년도에 전 세계 반도체 탑 12, 네. 왜냐면 탑 10까지 하면 삼성이 빠지거든요. 2000년도에. 탑 12의 시가총액이 1.3조 달러였고요. 예. 3조. 지금 탑 12의 예. 시가총액은 2.7조 달러입니다. 2배 정도밖에 안 정도밖에 안 돼요. 되죠. 그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커진 거에 비해서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는 오히려 덜 오른 그러네요. 편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단편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예. 시장 규모가 커진 거에 비해서 보면은 뭐 조금 더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예. 덜 올랐다. 예. 아,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닿는 수치를 갖다 제공해 주셨어요. 이제 지금
반도체 쪽도 보면은 이제 뭐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성 반도체 업체라고 할 수 있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도 있지만은 또 이제 소부장이라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굳이 양자를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뭐 완성된 반도체 업체는 많이 알지만은 이쪽 소부장은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주린이들은 이 굳이 비교해 보면 뭐 향후 주가 상승률이랄까 수익률은 어디가 더 어떨까요? 양쪽 비교하면은 반도체 업체들은 좀 큰 업체들이 많고 네. 소부장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중소형 예. 업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이 크고 알려진 회사가 좋겠지만 네. 단순하게 수익률 게임 네.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똘똘한 소부장 업체를 네.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비가요? 네. 그러면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똘똘한 장비 업체들 네. 그리고 실력이 있는 그런 소재 업체들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이후에 네. 또 소부장 이 육성 정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이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그때 그 우리의 그 소재를 갖다 뭐 안 준다고 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막 좀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그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예, 일부는 좀 그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노력, 네.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들의 노력, 그다음에 또 정부의 일부 지원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아직 뭐 전체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부 분야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때 뭐 당장 삼성전자 뭐 문 닫을 것 같이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냥 슬그머니 그러니까 그 뉴스가 그때-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배제를 하고 네.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제 보내주겠다고 한 거니까 좀 불편하게 만들겠다 이제 네. 그런 정도였고요. 우리는 이제 그게 불편한 거죠. 불편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을 금지당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아.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이제 불편하게 귀찮게 하고 했다. 불편하게 하는 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이제 뭐 반도체 쪽에 올해 뭐 슈퍼 사이클을 이미 진입해가지고 업황도 좋고 하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반도체 관련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되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당연히 이제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라는 관점,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장비 소재 업체들은 좀 작은 업체들이 많은데 해외 쪽에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인텔을 넘어가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장비 소재 업체인데 그러니까 장비 업체 하스만 중에서 같은 경우. ASML 같은 예. 경우는 예. 독보적인 회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저는 메모리의 장기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메모리,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장비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장비,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30대, 30을 가져가시라고 굳이 이제 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팹리스 중에서 좀 똘똘한 업체들을 예. 가져가는 제가 글로벌 인베스터라고 한다면은 네.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국내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달라지겠죠.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체들 모아놓은 ETF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 대만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쪽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분야 상황과 그 향후 전망 아주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에 저희 이승호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그 포트폴리오 전략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인사이트 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